옛날 옛적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목수였습니다. 이 목수들은 모두 멋진 의자를 만드는 데 열중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누가 가장 완벽한 의자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그 논쟁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희가 만드는 의자는 모두 훌륭하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의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다. 목수들은 당황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이 의자들은 무엇인가요? 현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만드는 것은 모두 현실 세계의 의자일 뿐 완벽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사물일 뿐이다. 진정한 의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란다. 그러자 한 젊은 목수가 손을 들어 물었다. 그렇다면 그 완벽한 의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맑은 하늘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완벽한 의자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그것은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지. 목수들은 잠시 어리둥절해했지만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마음으로 느끼다니?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현자는 그들의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한단다. 그곳에는 모든 사물의 완전한 본질이 존재하니 의자의 이데아도 그곳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자들은 단지 그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중 가장 완고했던 목수조차도 잠시 멈추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저 의자가 아니라 의자의 이데아인가요? 현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렇다. 너희는 단지 물질적으로 훌륭한 의자를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자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를 추구해야만 한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수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단순히 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자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의자는 눈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묘한 매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만든 의자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데아의 그림자를 쫓으며 진정한 실제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진정 완벽한 의자를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목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찾는 길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그리스의 작은 도시 아테네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디오게네스였고 그는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하루에 몇 번이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정작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경험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들만을 반복하던 삶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는 장사가 한가할 때마다 자주 가던 도서관 근처의 광장에서 무지의 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철학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가 서 있었고 그날의 대화 주제는 바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개념을 구경하고 싶었던 디오게네스는 이내 소크라테스의 말에 푹 빠지게 되었고 그가 외치는 메시지에 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광장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무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불확실한지 깨닫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덧붙였습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야말로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얼마나 아는 척하며 살아왔던가? 얼마나 확고히 믿고 있는 것들에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던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시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이 과일들은 정말 최고의 품질인가? 내가 아테네 최고의 상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그저 착각이 아닐까? 내가 아는 세상은 정말 정확한가? 이런 생각의 연속은 디오게네스를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배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매일 시간을 내어 광장에 모여든 철학자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오게네스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진정한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디오게네스는 아테네 지역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상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배운 철학적 사유와 질문하는 태도로 장사에 접근하며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하고 고객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그의 상점에만 그치지 않고 그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테네의 주민들은 점차 디오게네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고, 아테네 전역의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나는 위대한 이론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썰의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그 시작이 곧 새로운 지혜 와성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파블로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체의 의영원, 회귀, 이론에 깊이 매료되어 매일같이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광장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노부인이었습니다. 파블로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오늘 하신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으실 건가요? 노부인은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항상 내게 기쁨이었네. 만약 내 삶이 계속 반복된다 해도 난 후회 없이 이들을 돌볼 걸세. 파블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사소한 선택들조차도 중요하고 의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파블로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고 파블로의 질문에 잠시 망치를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제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나는 아마 지금처럼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지도 몰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 말을 들은 파블로는 각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측면에도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블로는 평생을 여행하며 사는 떠돌이 시인을 만났습니다. 시인은 마을에 들를 때마다 사람들에게 시를 읊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파블로가 질문을 던지자 시인은 가만히 그의 손에 시집 한 권을 쥐어주었습니다. 젊은 철학자, 나는 영원히 반복될 삶 속에서 이 시들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라네.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파블로는 이 시인의 대답에서 삶을 완전 희긍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의미를 산다면 그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파블로는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찾아갔고, 그는 사람들에게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사유를 던져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해갔고, 파블로는 자신의 노력이 의미 있었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모든 동물들이 모여 사는 환상적인 숲속 왕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국의 통치체제를 새로이 정비하기로 하였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동물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했고, 이로 인해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롭고 공정한 올빼미가 무지베일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에게 자신의 본래 모습과 역할을 잠시 잊고 베일 뒤로 숨어서 공정한 제도를 골라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동물들은 현재 자신이 숲속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른 채로, 즉 자신이 꿀벌인지 사슴인지 아니면 호랑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원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것은 탁월한 지혜로 이름을 얻은 토끼였습니다. 그는 만일 자신이 가장 작고 약한 동물일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작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면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할 거야 라며 모든 동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수다스러운 앵무새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무지의 베일 속에서 깊은 고찰에 잠긴 결과 내가 목소리를 잃은 존재라면 각 동물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해 라고 제안하며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그 의견이 존중받을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묵직한 카리스마로 모두를 압도하는 코끼리 또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에서 무기력한 한 마리의 개미가 되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평등하게 자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해. 가장 작은 존재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말이야 라며 분배의 평등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로도 다양한 동물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각기 다른 상상을 통해 자신이 그 위치에 있다면 가장 적합한 원칙이 무엇일지를 고민했습니다. 사자는 가장 부유한 부류가 되고 어느 누구도 배고픈 시기를 겪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지런한 비버는 만약 어느 날 자신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토론 끝에 각 동물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상상을 통해 각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화는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초로 점차 발전해갔습니다. 결국 숲속 왕국의 모든 동물들은 협력하여 새로운 통치 원칙을 세우게 되었고, 그 원칙은 최대 최소의 원칙에 따라 가장 약한 자도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무지의 뒤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는 존 롤스의 지혜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숲속 왕국은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났으며, 모든 동물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위치 때문에 불만을 품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숲속 모든 이들에게 공정함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고,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의미 깊은 교훈으로 남았습니다.